로마 제국은 끊임없는 정복 전쟁과 검투사 경기로 인해서 외상 환자가 많았다고 해요. 이 때문에 외과술을 비롯한 성형수술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들을 연구하고 기록한 인물이 바로 로마의 학자 아울루스 코르넬리우스 켈수스라고 합니다. 아, 딱 기네. 뭐 저런 사람이 있다 정도만 알고. 아코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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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켈수스는 서기 1세기경 의학 백과사전인 의학에 관하여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수술법이 등장하는데요. 코와 귀, 입술 등이 외상으로 손상됐을 때 재건하는 방법부터 유방이 지나치게 크고 처졌을 때 일부를 절개하는 유방 축소술까지 여러 수술법들이 폭넓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와, 유방 축소술까지. 하지만 로마 제국의 성형수술에 대한 연구는 4세기경 예상치 못한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4세기? 정체기? 네,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외과술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영향이네요. 네,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사람의 몸은 신이 만든 신성한 창조물이잖아요. 여기에 칼을 댄다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자 불경한 행위로 간주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태부나 성형수술 같은 외과술은 모두 금지되게 됩니다. 와. 그래서 근데 아무리 교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지금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중세 유럽에서 외과적 치료를 행하게 되면 즉시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당장 죽는데도요? 네, 도시에서 추방당하거나 심하면 고문이나 화형 같은 극단적인 처벌을 받았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마취나 무균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네, 이런 요소들이 외과술에 대한 공포와 거부감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중세 유럽에서는 성형을 포함한 외과술은 철저하게 외면당한 채 오랫동안 도태되게 됩니다. 아프면 안 되는 거야. 그래, 하지만 15세기에 이르면 유럽 전역에는 거대한 변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특히 1495년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세력 확장을 위해 이탈리아를 침공한 전쟁으로 인해 성형수술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어떤 수술인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 벌어진 전쟁을 계기로 이 질병이 확산되면서 성형수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어떤 질병일까요? 정답. 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네, 사람들이 서로 섞이면서 뭔가 감염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규리 선생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병명을 딱 집어주셔야 됩니다. 정답! 그냥 흑사병? 규현 씨, 오답입니다. 아니지, 이때. 제가 듣기로는 세계사에서 이미 많이 배우신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답! 네. 패스트?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가요? 규현 씨, 네, 오답입니다. 흑사병이 패스트잖아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영어에 좀 약해가지고. 같은 거구나. 정답. 네, 혜성 씨. 세계사에서 많이 다룬 질병이라면 혹시 매독이 아닐까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매독이야? 네. 매독으로 성형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게요. 성형수술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발전하게 된 것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전쟁 당시 유럽 각지에서 모집된 프랑스 용병들이 매독균에 감염된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당시 프랑스 시민의 3분의 1이 매독에 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증상을 사진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좀 무섭긴 하다. 물집이 나오네 막. 어떻게 해? 이런 사람은 무조건 매독이에요? 피부병일 수도 있죠, 피부병. 그죠? 네. 근데 매독이 아닐 수도 있죠. 그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매독에 감염되면 온몸에 이렇게 피부 궤양이 생기고 통증과 염증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더욱 악화되는데요.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이세요? 저분은
코가 없으신데? 네, 매독의 가장 치명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코 괴사입니다. 왜 코가 괴사돼요? 사실은 이제 매독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혈관을 통해서 온 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으로 퍼지면서 뭐를 일으키냐면 혈관염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코는 연골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연골에는 혈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충분한 이제 혈류를 받지 못하니까 코끝이 괴사, 죽어버리는 거죠, 조직이. 그래서 코 괴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1597년 매독 환자들을 위해 성형수술로 코를 복원해주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유럽 최초의 성형외과 의사로 불리는 가스파레 탈리아코치입니다. 가스파레 탈리아코치는 코가 괴사된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성형수술을 고안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었을지 상황극으로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규현 씨와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의사 역할을 하고요. 지원 씨가 환자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야, 선생님, 제 코가 없어서. 코가 없어졌어. 어휴, 이렇게 못 살아요, 저. 제게 코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선생님. 코만 다시 생길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팔을 내밀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팔에 있는 피부를 잘라가지고 코에다 붙일 겁니다. 왜? 이렇게요? 아니, 이러고 뭐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요? 얼마 안 있어도 됩니다. 20일만 있으면 코가 생길 겁니다. 에? 코는 생기는데 팔이 잘릴 것 같은데요? 어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벌써 쥐가 날 것 같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코 없이 살겠습니다, 선생님. 스톱! 저 코 필요 없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코가 필요 저를 없어요. 믿으셔야 해요. 팔이 더 소중합니다. 네, 규현 씨와 지원 씨 명연기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서도 한다는데 왜 굳이 여기 그러니까 왜 굳이 불편하게 팔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때 그런 생각 못 했나? 더 이후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머리를 고정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네, 이건 당시 수술법을 그려놓은 판화입니다. 탈리아코치는 환자의 팔에서 피부를 떼어내 코에 이식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혈류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팔과 코를 물리적으로 연결해 놓은 거죠. 이 상태로 약 20일 정도 유지를 하다가 피부 조직이 코에 붙으면 연결 부위를 절단했습니다. 이거 자다가 이거 잠깐 이렇게 움직이다가 뜯어지면 어떡해. 실제로 탈리아코치의 이 수술법은 20세기 초반까지 사용됐습니다. 실제 수술 모습은 어땠을지 사진을 하나 더 볼게요. 사진이 있어요? 어머 어머 오 마이 갓. 어머 어떡해 팔 어떡해.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오 어머 마이 갓. 어머 어떡해 팔 어떡해. 이게 뭐야? 이렇게 팔과 코가 몇 주 동안 이렇게 묶여 있어야 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부담은 있었지만 당시 유럽에서 코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매독 환자들은 성형수술을 통해 무너진 코를 되찾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의 수술법을 계기로 유럽 전역에서는 성형수술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 성형수술을 포함한 외과술의 발전은 한층 더 가속화되게 됩니다. 19세기면은 뭔가 공장 같은 데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요. 네. 바로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네, 도시 곳곳에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공장 노동자들의 부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 거고요. 손이나 팔이 기계에 잘리는가 하면 상처가 골마 감염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매독으로 인한 코 재건술뿐만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참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외과적 치료가 점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옛날엔 진짜 사고가 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형태와 기능을 재건하는 새로운 외과 분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형수술에 대한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1838년 독일의 한 의사가 자신의 저서에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플라스틱 서저리는 형태를 만든다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용어가 서서히 사용되다가 이후 의학 용어로 정착하게 됩니다. 아, 이때 나온 말이구나. 네, 게다가 1846년 인류 최초의 마취제가 적용이 됐고 1865년에는 소독법까지 도입이 되면서 수술 중에 겪던 극심한 고통과 감염의 위험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야. 이로 인해 성형수술을 비롯한 외과는 마침내 안전하고 과학적인 의학 분야로 거듭나게 됩니다. 대박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학의 진보와 더불어서 20세기에 성형수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계대전. 네, 맞습니다. 바로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과거에는 보병들이 일렬로 전진하면서 사격을 시작하고 뒤따라서 2열, 3열이 순서대로 전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양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로 참호전으로 바뀐 거죠. 참호. 참호 때문에. 군인들이 땅을 깊게 파서 만든 참호 안에 몸을 숨기고 총을 쏘는 전투 방식입니다. 아, 지옥의 구덩이. 저희 또 얘기 많이 들었죠. 맞아요. 벌버사에서 참호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거든요. 발도 망가지고 그냥 참담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럼 이런 전장에서 군인들은 어디를 가장 많이 다쳤을까요? 다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머리? 한번 사진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어떡해. 어떡하냐. 어떡해. 얼굴?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야, 어떻게 여기 총에 맞아서 살았다고? 약간 파편 같은 거 네, 맞은 파편을 맞은 것 같기도 같아. 해요. 폭탄 같은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몸은 참호 속에 숨기고 있고 얼굴만 이렇게 내밀어서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휴. 군인들은 운 좋게 목숨은 건지더라도 얼굴은 잃은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얼굴 다치신 분들이 엄청 많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안면 부상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고립감에 시달리는 군인들이 늘어나자 사회 전반에 재건 성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게 됩니다. 저거는 못 살죠. 멘탈이 진짜. 정신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외출을 못할 저렇게 것 같아요. 해야 네. 되면. 이에 1917년 8월 해럴드 길리스 박사가 환자 상태에 맞춘 현대적 의미의 성형수술을 처음으로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길리스 박사의 첫 번째 성형수술 환자가 어땠을지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궁금하다. 에? 부상사. 어휴, 야. 이 군인은 1916년 전투 중 포격으로 광대뼈와 뺨 주변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눈꺼풀을 완전히 소실했어요. 이 때문에 눈을 감을 수도 없어서 아이고. 밤에도 눈을 뜬 채로 지내야 했고요. 각막이 노출된 상태라 상처가 점점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리스 박사는 새로운 수술법을 지시하게 되는데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 어떻게 덮지? 이게 뭐야? 길리스 박사는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기 위해서 얼굴과 가장 가까운 환자의 목과 가슴에서 길게 피부 조각을 절제했죠. 오 마이 갓. 그리고 이렇게 절제한 피부 조각을 한쪽 끝만 남긴 채로 얼굴까지 이어 붙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만 봐가지고는 저게 뭐 잘 된 수술인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호전됐을 때를 좀 보고 싶은데 저렇게만 보면 저게 이제 수술한 직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이렇게 수술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변했을지 확인해 볼게요. 궁금해요. 아, 이 사진이 있구나. 그래. 왜?
약간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 그러네요. 그래 약간 그 팬텀 가면을 쓴 것 같아요. 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식한 피부가 얼굴에 잘 안착했고요. 눈꺼풀도 다시 감을 수 있게 되면서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거에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성형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재건했는지 다른 환자들도 살펴볼게요. 어떡해. 네, 이 환자는 눈에서부터 뺨, 입술까지 얼굴 오른쪽 전체가 무너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안구는 완전히 소실됐고요. 없어졌구나. 네, 눈알이. 수술 후에 그럼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사진을 볼게요. 눈 알도 복원했어? 어떠세요? 와, 전이랑 비교했을 땐 그래도 엄청 그러니까요. 네, 좋아졌어요. 그렇죠. 무너진 입꼬리와 뺨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재건 수술이 진행됐고요. 빈 눈 안에는 인공 안구를 삽입해서 외형을 최대한 복원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환자도 살펴볼까요? 이야 이거는 네, 이 환자는 윗입술 전체와 위턱뼈의 전방 부분이 소실이 됐어요. 이 때문에 말하고 먹는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수술 후 어느 정도 복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건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대박이다. 이렇게까지. 와. 입술이랑 다 생겼는데요? 그러네요. 야, 이거는 좀 잘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뺨에서 채취한 피부로 새로운 입술을 만들어줬고요. 위턱에는 보철물을 장착해서 입술 형태를 지지하고 입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켰습니다. 진짜 자존감을 높여주셨겠어요. 네, 맞아.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쵸, 성형을 맞아요. 해서 맞아요. 한 뒤로. 네. 이렇게 해럴드 길리스 박사는 처음에는 28명의 환자를 시작으로 1917년부터 1925년까지 총 11,000건이 넘는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많이 하셨네. 네, 그 결과 심각한 얼굴 변형이 있던 약 2,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게 됐죠. 저는 사실 이 사진들을 보기 전까지 성형수술은 그냥 미용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거네.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분야였네요.